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주차 두 번째 수업으로 회계순환과정 중에서 특히 분계와 정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순환과정이란 이미 3주차 첫 번째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는 하나의 순환적인 과정을 거쳐서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첫 번째 거래라는 것이 발생하고 그러한 거래가 회계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난 시간에 분석을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회계학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회계학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본격적으로 회계 담당자가 또는 여러분이 실제 기업에 취직해서 업무를 볼 때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계와 정기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회계의 시작이고 최종적으로 회계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분계와 정기에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여러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진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라는 것이 처음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이러한 거래가 회계학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인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업무를 봐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인지 분석하는 그 과정을 먼저 인식과 측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러한 인식과 측정이 마무리된 그 다음 단계, 즉 분계와 정기,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까지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사건과 또는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하는데 그 모든 것이 회계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회계의 영역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그 일을 회계장부에 또는 분계와 정기라고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분계 및 정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개념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어떤 개념적 정의는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그 거래가 회계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산출물인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 즉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또는 부채 또는 자본 또는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수익, 비용, 이러한 5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분계와 정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로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의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라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계약이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계약 자체는 회계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계약에서 돈이, 즉 현금이 어떤 선두금이라든지 현금이 계약금으로 만약에 주고받는다면 물론 현금이란 요소가 바로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 거래가 맞죠. 그러나 단순히 서류상의 계약은 회계적 거래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사이클의 최종 산출물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고도 불리우는 이 두 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회계의 어떤 모든 정보의 어떤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구성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원격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는데 왼쪽에는 크게 보면 모든 자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2가지, 즉 이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부채, 즉 외부 채권자의 어떤 모고에 의해서 구성된 자산인지 또는 주주가 출자해서 구성한 자산인지를 나타내는 자본, 그리고 이 자본 안에 하나만 따로 뽑아낸다면 당기순이익, 즉 이익잉여금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상으로 본다면 총 자산이 1,500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부채에 의해서 조달된 부분이 슬라이드 상으로는 600원, 나머지 900원은 주주 몫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500원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같은 논리로 본다면 손익계산서의 대변적 오른편의 요소들은 바로 수익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업이 이 자산을 매개체로 해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바로 자원들이 되겠죠. 그러한 자원을 우리 회계학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익이 1200원이 존재하고 반드시 이런 수익은 바로 비용의 어떤 지출을 통해서 달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편 차변 쪽에는 비용이라는 금액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1200원, 비용이 1000원이니까 자동적으로 잔액은 200원이 되는데 그 200원은 기업의 단기 순익, 즉 수익에서 바로 기업이 마지막까지 남긴, 즉 비용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에 잉여된 자원 금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재무상태표와 동일하게 차대변의 금액은 일치해야 됩니다. 수익 안에는 즉 비용과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건 가격 안에 이윤이 포함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과 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 금액은 일치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원리를 한 표에 못아놓으면 차변과 대변적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 표에 못아서 여러분 슬라이드 오른편에 보시면 차변 쪽의 금액은 크게 보면 자산과 비용이 등장하고 대변 쪽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나타나죠.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은 일치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도 1500원, 1500원 일치했고 손익계산서에서도 1200원, 1200원 일치했으니까 차변은 차변끼리, 대변은 대변끼리 합쳤을 때 그 금액은 당연히 일치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 표로 못아놓은 그 금액의 전체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1500원과 손익계산서의 차변금액 1200원이 합쳐져서 2500원, 즉 대변금액도 마찬가지죠. 부채 자본이 합쳐져서 1500원, 그 다음에 수익이 1200원 합쳐져서 바로 2500원이 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산 플러스 비용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 금액이 항상 일치하는,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회계학에서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무엇인가 여러분이 누락했거나 또는 금액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회계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또 회계를 오랜 역사 동안 이용하는, 즉 기업 경영에서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회계 방식을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목적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적으로 어떤 가상의 기업 개명 주식회사가 존재하는데 그 기업의 자산이 1500원이고 부채가 600원이고 자본이 700원이고 수익이 1200원이다. 그러면 비용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비용이 얼마냐고 만약에 질의가 돌았다면은 당연히 자산 플러스 비용, 이것이 차변 쪽에 있고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이 대변 쪽에 있는데 이게 꼴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슬라이드 본다면 비용이 1000원, 즉 1000원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거죠. 한 번만 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비용이 1000원이고 부채가 600원이고 자본이 700원이고 수익이 1200원이다. 그럼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자산의 규모의 정답은 1500원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자산 플러스 비용한 금액이 대변 쪽에 나오는 부채, 자본, 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중 4가지만 안다면, 즉 어떤 계정이든 4가지만 안다면 나머지 하나의 금액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바로 시산표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계정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소설 같은 것을 읽게 되면 그 소설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 또는 그들의 역할, 그런 것들을 알고 소설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의 소설을 이해하기 쉽겠죠. 기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이 서사적으로는 여러가지 동사, 형용사, 목적어, 부사 굉장히 다양한 말로, 글로 장황하게 길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말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즉 회계학에서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렇게 서사적으로 복잡하게 쓰여진 그런 내용을 회계학적으로 요약, 축약해서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럴 때 쓰는
용어, 즉 키워드가 바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정의 종류는 크게 보면 당연히 회계학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계정도 크게 보면 재무상태표에 등장하는 자산과 관계된 계정, 부채와 관계된 계정, 자본과 관계된 계정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또한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수익 또는 비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 있는 계정들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계정은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불리는 계정의 영역,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 마지막으로 비용이라고 불리는 계정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이 계정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정 과목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크게는 계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계정 과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현금이다, 외상 매출금이다, 상품이다, 차입금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계정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은 자산 계정에 해당됩니다. 전부 다 이러한 계정들의 이름은 그 해당 기업의 자산, 즉 경제적 자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바로 영업자산들 또는 경영자산들을 바로 이러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현금 그 자체가 이미 현금이니까 경제적 자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외상 매출금은 기업이 받아야 될 돈, 즉 기업이 외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물건을 판매한 거죠. 당연히 언젠가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이런 자산을 권리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돈을 받게 되면 현금이라는 자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상품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품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바로 매출, 즉 수익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니 외상 매출금이니 상품이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고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 기업은 대기업 또는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 옆에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부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입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즉 대출을 받게 되면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 빚을 지는 거죠. 그때 은행에 진 빚 이름을 회계학적 계정 과목으로는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또는 대차대조표를 확인해서 차입금 금액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은행 빚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이 기업이 처음 생성 또는 기업이 탄생했을 때 바로 주주들이 출자한 그 돈, 즉 이 기업을 만드는 데 들어간 주주들의 어떤 출자금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본금 규모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이 처음 탄생했을 때 또는 그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주주들이 얼마의 돈으로 또 얼마의 출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이 설립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정 과목입니다. 이자 수익 계정입니다. 대표적인 수익 계정은 매출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게 되면 바로 돈을 벌게 되니까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매출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이자 수익도 뭐 같은 수익, 크게 보면 수익 계정입니다. 기업이 여유 자금을 은행이라든지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해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겠죠. 그럼 그 이자 자체가 수익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바로 수익 계정이 됩니다. 급여 광고 선전비는 대표적인 또 비용 계정이죠. 그죠? 당연히 기업이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업원들을 채용해서 월급을 줘서 제조를 한다든지 또는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일반 관리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급여란 걸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급여가 바로 대표적인 비용 계정입니다. 기업이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들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광고 선전비.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고 이런 계정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에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을 요약, 축약 또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데 이용하는 그런 바로 소설 같으면 바로 주인공들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정 과목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여러분의 회계 실력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영어적 뜻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보다 가장 중요한 건 차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왼쪽이라는 의미 이상 없습니다. 대변은 오른쪽. 고속도로로 친다면은 상행선, 하행선 또는 왼쪽, 오른쪽. 따라서 이런 왼쪽이라든지 방향을 표현하는 거죠. 오른쪽이라는 이 두 개의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는 뭔가 회계 처리를 한다. 즉 자산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나 부채 감소, 그러한 어떤 증가와 감소를
왼쪽 오른쪽 표시를 이용해서 우리는 쉽게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정 기입, 즉 붕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원리를 슬라이더의 어떤 시각적 표현으로 본다면 아마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회계학은 기업의 어떤 서사적이고 복잡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개의 어떤 위치를 정해놓고 이 사건 안에서 자산이 등장하는지, 부채가 등장하는지, 자본이 등장하는지, 비용이 등장하는지, 수익이 등장하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들의 어떤 상황이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서 차변에 적을지 대변에 적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산. 먼저 자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는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럼 자산 중에 여러분이 아까 봤던 현금. 그럼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생기거나 현금이 발생하거나 현금이 외부에서 기업 안으로 들어왔다. 인프로. 그래 되면 현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을 차변, 왼편에 적으라는 뜻입니다. 뭐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반대로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기업이 돈이 들어올 때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듯이 기업이 현금을 쓸 일이 더 많겠죠. 그럼 현금이 나갔다. 그럼 그 계정 과목,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오른편에 적어라. 그래 되면은 몇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몇백 년이 지나든 여러분 회계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변에 적힌 현금은 정가, 즉 기업이 벌어들인 또는 기업에 들어온 돈이 되고 대변에 적힌 현금은 나간 돈이 되듯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가 편한 겁니다. 이 원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삼성전자든 대구의 작은 중소기업이든 차변 쪽에 적힌 현금 계정 과목은 삼성 입장에서 유입된 또는 발생한 또는 획득한 그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이제는 부채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채 계정 중에 아까 차입금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이 계정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기업이 은행에 빚이 생겼다.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대변 쪽에 적는다는 거죠. 부채의 증가죠. 빚이 생겼으니까. 또 반대로 대구에 있는 어떤 모 기업이 대구은행에 빚을 졌다. 차입을 했다. 그럼 대변에 차입금이라고 일단 적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돈을 갚았다. 그래 되면 어느 쪽에 적느냐? 자동적으로 이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왼편에 적는 거죠. 그럼 왼편에 차입금 적는 순간 그 차입금은 갚은 차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부채의 경우는 왜 자산하고 반대냐?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봤을 때 왼편이 자산이었죠. 그럼 정상적인 자산의 위치는 왼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채 자본은 오른편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오른편이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되죠. 그럼 정상이라는 건 숫자가 플러스 쪽이 정상이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렇게 돈이다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왼편, 재무상태표 위치가 자산이 왼쪽에 있으니까 반대로 부채 자본은 오른편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산의 증가는 좌변에 적고 부채나 자본의 계정의 증가는 오른편에 적고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비용도 아까 우리가 이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봤을 때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왼편에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발생, 즉 급여가 오늘 주는 날이다. 급여를 줬다. 그럼 차변 쪽에 급여라고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급여는 준 급여가 되는 겁니다. 또 수익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의 오른편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발생, 수익이 생겼다. 이자 수익이 생겼다. 또는 매출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 되면 대변 쪽에 매출, 이자 수익 그렇게 적는 순간에 그 매출과 이자 수익은 발생한, 즉 획득한, 또 수익이 생긴 그런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10가지를 거래 심요소 또는 붕괴의 어떤 분석 또는 붕괴를 작성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붕괴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붕괴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거래 이중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차변과 대변이 존재하죠. 그죠?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
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금이 만약 여러분 집에 생겼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어머니가 오늘 돈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무슨 질문합니까? 어디서 생겼어? 어떻게 해서 생겼어?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줬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아버지 월급날이죠. 월급 이렇게 적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는 항상 이중성,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회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차변과 대변에 무엇인가를 적어야 완전해진다. 이걸 복식기업, 이걸 다른 말로 복식기입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금액은 같아야 되죠. 그죠? 아버지 월급이 100만 원이란 말은 동일하게 현금이 100만 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즉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분계 과정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한쪽이 적다. 그럼 나중에 맞춰보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자산 이꼬르 부채, 자산 플러스 비용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했을 때 이 꼴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꼴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기 검증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분계의 아주 중요한 어떤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분계가 600년이나 800년 동안 상거래에서 또는 경영에서 이 바로 경영적 사건 또는 경제적 사건을 기록할 때 바로 이 분계란 이 원리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간편하게 원인과 결과 또는 자기 검증 또는 복잡한 내용을 축약하는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분계가 사용되고 있다. 즉 분계를 모르고는 기업의 어떤 언어 또 회계학을 또 다른 말로 기업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 분계만 놓고 보면 아주 쉽게 어떤 일이 하루 종일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굳이 길게 기업에서 누군가가 서사적으로 길게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분계는 대부분의 경영 계열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 자동적으로 회계학 과목을 배운다면 배우죠. 당연히 필수로. 그러다 보니까 분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습득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경영학도 또는 회계학도는 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분계 또는 회계는 기본을 알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교육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회계 원리, 특히 뭐 회계학 점 같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회계 원리를 재학습을 기업에 가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에서 반드시 습득하고 이 시간에 반드시 여기에 흥미와 또는 기본을 여러분이 숙지하셔갖고 4년간 회계학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어떤 계기를 삼으셔야 된다고 누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현금으로 비품을 구입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회계적 사건입니까? 맞죠. 현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현금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회계 사건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복습하면 회계의 사건이라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면 그런 건 다 회계에서 관심 가져야 되고 분계를 통해서 요약해서 적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비품, 벌써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잡아봅시다. 현금으로 비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것도 자산 계정 과목이고 현금도 자산 계정 과목인데 입장이 다르죠. 비품은 구입이니까 플러스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비품이란 자산이. 현금은 감소하죠. 현금이란 자산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약속했잖아요. 자산에 증가하면 그 해당되는 자산 이름을 차변에 적는 걸로. 또 나가는, 즉 감소하는 자산은 대변에 적는 걸로. 그러다면 왜 됩니까? 차변은 비품 적고 대변에는 현금 적고. 그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종업원 급여 주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계 거래입니까? 회계 거래 맞죠? 벌써 현금이 등장하니까, 그죠? 또 급여도 등장하고, 비품 개념. 자, 위치 잡아볼까요?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한 거죠. 월급 주는 날. 그럼 비용의 발생은 어느 쪽에 적는다 그랬습니까?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비용은 차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급여는 차변에 적습니다. 금액을. 그럼 현금은 어떻습니까? 배웠잖아요. 현금은 자산 계정이라고. 그럼 자산 계정의 원칙을 생각해야죠. 급여 따로, 현금 따로입니다. 적을 때. 원리가. 급여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원칙에 따라 적었고,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원칙에 따라 적으면 힌트가 뭡니까? 지급이잖아요. 현금이 줄어들잖아요. 감소. 그러면 대변 쪽에 적습니다. 이 모든 분계 원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호주 다 동일합니다. 단지 그 나라 명칭을 쓰겠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을 뭐라고 적어 놓겠습니까? 캐시죠. 캐시라고 적는 거죠. 그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급여는 셀러리죠. 그렇게 적는다 차이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동일합니다. 이건 또 역사적으로 또 뭐 최근에 이래 적는 거 아닙니다. 회계 분계의 법칙은 800년 전부터 정해진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년 전 장부를 또는 800년 전에 누군가 회계 담당자가 적은 장부를 봤을 때 여러분은 바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언어고 이 짧은 어떤 원리 몇 가지 갖고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작성 원리 또는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회계를 경영에서는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보다 더 편리한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예를 한번 해볼까요? 회계거래입니까? 회계거래 맞죠? 왜요? 자금을 차입했으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자금의 다른 말은 현금이죠. 그리고 또 빚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기고 당연히 그런 부채가 돈을 빌리는 거니까 돈은 들어왔겠죠. 그래 되면 붕괴가 왜 됩니까? 자금의 차입 안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 차입금, 즉 부채, 은행 빚이 생겼고 그럼 은행 빚은 부채잖아요. 부채가 발생하면 어느 쪽에 적는다 그랬습니까? 그 계정 과목은 대변이죠. 그리고 은행 빚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계정 과목으로 차입금이라고 우리는 그래 부른다 그랬죠. 그죠? 일반인은 대출이라고 하지만 그럼 대변에 차입금 계정을 적고 차변을 뭐 적습니까? 은행에서 빚지는 대신에 돈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돈 빌려. 그럼 차변 쪽에는 현금, 즉 현금의 자산이 증가하죠. 이 자산 갖고 월급도 주고 연구개발도 하고 앞으로 벌어서 갚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을 우리는 계정 과목의 어떤 붕괴 법칙 또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뭐 다양한 용어로 지칭합니다. 또 하나 예로서 한번 상품을 외상 판매한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상품을 현금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영업적 특성 또는 관행적으로 외상 판매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 붕괴법칙에 따라 만약에 장부에 적는다면 어떻게 적느냐, 즉 차대변에 어떤 이름 계정이 나와야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외상 판매라는 게 바로 매출이죠. 외상으로 팔든 현금을 받고 팔든 판매는 매출입니다. 즉 수익이 생긴 거죠.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 수익 계정들은 어느 쪽에 적지요?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오른쪽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앞 슬라이드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그럼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 쪽에 적습니다. 그럼 대변 쪽에 매출을 적는 순간 바로 오늘 물건 판매한 날, 오늘 바로 돈 번 날입니다. 여기서 돈은 꼭 현금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용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차변 쪽에 뭐가 생기느냐? 내가 받을 권리, 즉 채권형 자산인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같은 말입니다. 국제회계 기준, 즉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어떤 적용되는 기업, 즉 삼성전자는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 용어를 즐겼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 즉 어떤 사이즈, 그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앞 슬라이드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다양한 예가 나오네요. 그죠? 하나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차입금 상환. 은행에 빌린 돈을 만약에 상환하게 되면은 회계적 사건입니까? 맞죠?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 빚은 없어지죠. 즉, 차입금.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죠? 이 사건을? 즉, 현금은 나간다. 즉,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다. 즉, 자산이 감소하면 어느 쪽이죠? 대변이죠. 그렇죠? 대변 쪽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차입금은 빚은 이제 상환됐으니까 없어지죠.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의 감소는 어느 쪽이죠? 부채는 대변이 증가하고 차산하고는 반대죠. 차변이 감소잖아요. 그럼 차변에 차입금이라고 적으면 이 차변에 적힌 차입금은 다 갚은 빚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은 당연히 나가야 되죠. 빚 갚으려면. 자, 이러한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기업의 거래는 회계학적 방식으로 적는단 말은 차변과 대변의 원인과 결과 또는 증가와 감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약속에 따라서 적는 거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쉽게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현금이 유입됐다, 현금을 받았다, 또는 현금을 지출했다, 지급했다, 차입금이 생겼다, 차입금을 갚았다, 또는 매출이 생겼다, 또는 급여를 줬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사나 뭐 형용사를 이용해서 그냥 차변에 현금 적으면 바로 현금이 들어온 거죠. 유입되고 증가했고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발생한 거죠. 반대로 현금이 대변에 적히면 그 현금은 나간 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차대변에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 어느 쪽에 적히느냐, 자산은 자산대로 법칙에 따라서 부채는 부채, 그런 법칙에 따라서 적용해서 적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몇 년이 지나든 간에 또는 삼성이든 작은 중소기업이든 이 붕괴 법칙에 따라 모든 경제적 사건이 기록되기 때문에 사이즈 규모 차이 없이 시간적 차이 없이 자동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암호 체계가 된 거죠. 누구나 배워놓으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암호죠.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굉장히 어렵고 뭐 난해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회계를 배운 학생들 또는 업무를 1년 정도만 하더라도 벌써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현금 계정 과목이 차변에 적히느냐 대변에 적히느냐에 따라서 이 돈은 들어온 돈, 이 돈은 나간 돈 이렇게 벌써 머릿속에 구조가 잡힌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붕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붕괴를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기업이 이제 설립이 된다. 그 말은 뭐냐? 주주들이 주식을 받고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입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대가로 자본, 즉 돈을 주는 거죠. 기업에. 그럼 기업은 그 돈을 바탕으로 공장도 짓고 연구개발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주주에게 또 배당도 주고 또 다시 성장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2월 1일 날 개명 주식회사가 드디어 주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제 투자자가 되겠죠. 아직은 돈을 안 준 상태에서는 주주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자, 회사를 설립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건이 있으면 첫 번째 질문, 회계적 사건입니까? 당연하죠. 현금 등장하니까. 두 번째, 붕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자, 붕괴 법칙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회계장부에서는 이렇게 적히죠. 앞에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원리를 설명드린 것이고 날짜가 먼저 등장하죠. 12월 1일, 즉 회계에서는 날짜별로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왼편에 보면 차라고 이제 갈로 안에 있죠. 이게 바로 왼쪽이라는 뜻을 한 번 더 밝힌 겁니다. 이거 없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왼편에 차라는 표시를 한번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차변, 왼편에 적힌 것이다. 그걸 한번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오른편에는 대라고 표시됐습니다. 변자는 빠지갖고 대. 그러면 이 사건을 이 붕괴 법칙에 따라 보면 출자를 받아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정가, 현금이 유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변 쪽에 현금이 적혔습니다. 100만원. 그럼 대변 쪽에는 뭐가 적어야 되느냐? 이 현금이 왜 들어온 겁니까? 원인. 다시 말해 이 현금은 출자금이죠. 자본금이죠. 주주가 준 돈이다. 이 현금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 몫이다. 그래서 자본의 정가. 그래서 대변에 이 현금의 원인이 자본금으로 들어온 돈이다. 그래서 자본금 100만원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바로 자본의 출자 또는 출자해서 회사가 설립됐다 하면은 아주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도 최초의 회사, 뭐 삼성전자도 역사 꽤 오래됐죠. 그죠? 삼성전자가 처음 설립되는 날, 그 날짜 붕괴는 이 붕괴입니다. 물론 금액체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출자받아서 삼성전자가 설립되다 그 날짜 붕괴를 보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 붕괴가 나온다는 거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학 전공을 하고 여러분도 많이 창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회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어떤 지식보다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뭐 1인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를 받았다. 그래 되면 12월 1일 예를 들어서 뭐 12월 1일 또는 뭐 그 날짜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 붕괴를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사무실 임차를 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붕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당연히 주주에게 자본금을 출자받았으니까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죠. 뭐 빌딩 같은 걸 보유하고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창업 또는 이 스타트업 기업이 자기 어떤 본사 건물을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다 보니 남의 건물 또는 다른 사람의 건물에 어떤 임차 월세를 주고 들어가야 되겠죠. 계약을 한번 볼까요? 임차 보증금, 즉 보증금이 40만원이고 3개월치 임차료 월세를 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적을 일이 있습니까? 즉 회계 거래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회계 거래 맞죠? 벌써 현금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또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은 또 내 거잖아요. 그죠? 보증금 그죠? 지금은 이렇게 집주인 또는 이 빌딩 주한테 이렇게 맡겨놓은 그렇지만 내 돈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럼 왜 되느냐? 두 개의 자산이 등장하네요. 임차 보증금이라는 보증금 자산하고 또 뭐 보증금 자산이 등장해요.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현금이고 그죠? 현금이 나가니까. 근데 입장이 다르죠.
보증금은 증가하는 거죠. 내가 이제 갖고 내 몫이고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자산. 그다음에 차변, 즉 차변 쪽에 보증금이라고 적고, 반대로 현금은 나가잖아요. 그죠? 왜 됐든 간에 주인한테 뭐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지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은 나가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전체 현금은 49만 원이 나갑니다. 분계를 보니까 대변 쪽에 현금이. 그런데 9만 원은 임차료는 비용 때문에 월세로 나가는 것이고, 40만 원은 나중에 권리형 자산, 내 권리가 있는 돈, 내가 돌려받을 자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고 차변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49만 원이 이렇게 분석되네요. 보증금 40만 원과 월세 9만 원, 3개월치가 나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분계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거꾸로가 되는 거죠. 거꾸로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위에 슬라이더 12월 1일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40만 원과 3개월 임차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분계로 표현하면 뭐냐? 현금을 지급했다. 40만 원, 9만 원. 그럼 현금이 지급 감소되는 거죠. 현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49만 원. 근데 차변의 원인을 보니까 현금 감소는 결과고, 그죠? 원인을 보니까 40만 원은 보증금이고 9만 원은 비용입니다. 월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보증금 40만 원과 비용 임차료 9만 원 이렇게 적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품과 소모품을 구입한 그 내용을 만약에 분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업이 사무실만 있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사무용 걸상이나 책상 또는 컴퓨터 같은 어떤 비품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에 복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커피라든지 또는 문방구류 같이 이렇게 매일 써야 되는 어떤 뭐 그런 휴지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죠. 소모품.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려면. 자, 이런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다. 당연히 경제적, 즉 회계적 사건입니다. 현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죠? 자, 총 나가야 될 현금이 얼마입니까? 구입하기 위해서. 비품 15만원, 소모품 5만원입니다. 뭐, 현금 입장에서는 뭐 구분할 이유가 없죠. 뭐든 나가는 돈이니까. 그러다 보니 20만원.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만원이 적혔습니다. 대변에 이 현금은 나가는 현금이죠. 쓰는 현금이죠. 사라지는, 감소하는 거죠. 돈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죠. 왜? 비품하고 소모품 사는데 썼잖아요. 대신에 비품과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새로 생겼죠. 그런데 구분해야 되죠. 15만원은 비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불러야 되고 5만원은 소모품이죠. 소모품비 또는 소모품이라는 그런 어떤 계정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결국은 사라지죠. 매일 오늘 또 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복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라고 적어도 되고 바로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오늘 지나면 뭐 거의 다 뭐 썰 뿌릴 수도 있으니까 일이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비 그렇게 계정 과목을 바로 비용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소모품이라고 적어도 되고 소모품비라고도 적어도 된다. 두 가지 다 통용될 수 있다. 나중에 수정 분계할 때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차변의 비품과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그리고 거꾸로 12월 3일 이 분계를 보고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죠. 먼저 대변 쪽으로 돈 썼어요. 돈이 지급되었어요. 20만원이. 그리고 차변을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비품 사는데 15만원, 소모품 사는데 5만원 나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기업이 이제 아마 주 영업 어떤 대상이 어떤 백화점이라고 가정하고 상품, 즉 제조 기업들이 만든 어떤 제품을 이 기업이 상품으로 사와서 파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래사 12월 5일날 상품 40만원짜리를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 기업이 이제 물건을 이제 받아서 소비자에게 파는데 일단 이 물건을 외상으로 내가 갖고 왔다는 거죠. 자, 분계, 경제적 사건은 그렇습니다. 먼저 분석해 볼게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 그러면 바로 외상, 내가 빚으로 돈을 못 주고 빚으로 외상으로 뭔가 사서 이 상품을 사왔어. 앞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겠다. 그런 의미죠. 그럼 차변에 바로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을 적습니다. 이 상품은 자산 계정입니다. 이걸로 돈 벌 수 있으니까, 그죠? 자산의 의미가 바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대상들이 다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이라는 이 내용을 그대로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적힌 거 보면 이제 상품이 들어온 거죠. 참고로. 그리고 금액은 40만원. 그러나 대변에 보니까 원인은 내가 돈을 주고 사오지 못하고 이제 외상으로, 빚으로 사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외상으로 매입하다를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 용어 중에 키워드만 뽑으면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빚이 40만원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자산 상품 40만원의 증가는 완전히 내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4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40만원 이렇게 적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들은 이런 붕괴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나옵니다. 중소기업 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외상으로 물건을 먼저 갖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취직한 어떤 대구의 뭐 중소기업들 보면 하루에도 이런 붕괴가 금액적 차이는 있겠지만 수십 번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뭐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 같으면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적는 거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 또 돈이 출자금만 받아가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왔어요. 30만 원. 그러면 어떻게 회계장부에 적어요? 즉 붕괴합니까? 누가 물으면 일단 뭐 은행에서 빌리던 주주가 주던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즉 왼쪽 차 쪽에 현금을 적는 순간 이 돈은 쓸 수 있는 돈, 들어온 돈, 즉 밑에 보면 자산의 증가, 현금이 자산 계정이니까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주가 줬으면 자본금이 되겠죠. 또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면 매출이 되겠죠, 대변에. 근데 지금 이 돈은 빌린 돈이잖아요, 은행에. 그럼 뭐라고 적어요? 단기적으로 금액도 작고 빌린 돈이니까 단기 차입금, 즉 부채의 증가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12월 8일날 붕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이 가능해야 되느냐? 돈이 생겼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차변에 현금이 적혀 있으니까 차 쪽에 현금이니까 증가죠. 생긴 거죠. 근데 대변에 보니까 부채 계정인 차입금이 적혀 있어요. 부채 계정은 대변이 바로 부채 발생 또는 부채 증가죠. 빚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0만을 조달했다. 그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물건 파는 날을 붕괴를 한번 볼까요? 12월 10일 날 이제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출을 했네요. 좋은 날이네요. 드디어 이제 물건을. 그리고 이 물건의 매출 금액은 4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모든 그 장사하시거나 기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안에는 원가를 반드시 따지죠. 수익이 있으면. 본전 개념이라 할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정리해 볼게요. 말은 간단한데 이제 붕괴도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어떤 학생은 위에 말은 이해하겠는데 밑에 붕괴가 어려워요. 더 복잡해요 하는데 충분히 처음 배운 학생 입장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에 같이 서사적으로 길게 적은 말보다는 붕괴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한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자, 첫 번째 이 거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네요. 매출과 원가를 따지는. 그래서 붕괴도 등장이 네 가지가 합니다. 붕괴가 원래 차대변에 하나하나, 근데 사건이 두 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네 개거든요. 첫 번째 매출 붕괴부터 해볼게요. 대변에 매출이라고 적는 것은 물건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판매했다. 45만원 위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이 현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출 붕괴는 차변이 현금, 대변이 매출인데 이 경우는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돈은 받아야 된다. 지금은 못 받았다. 권리가 생겼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 계정 중에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없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네요.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적히는 순간에 외상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가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또 매출 쪽에 뭐가 있느냐, 이제 상품이 나갔겠죠. 그럼 청구안에서 꺼내고 소비자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란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대변에 적습니다. 근데 원가가 얼마짜리냐? 25만원짜리입니다. 25만원짜리를 45만원 받았으니까 이윤이 꽤 높네요. 그죠? 그리고 차변에 뭘 적느냐? 이걸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상품 나가는 거 하고 하나 더 적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품이 바로 내 원가죠. 이 매출 45만원이 전부 다 내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비용 계정, 즉 매출의 비용이 얼마냐, 즉 매출의 원가가 얼마 정도 포함되느냐. 비용 계정은 차변에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 원가, 즉 매출원가라고 앞으로 표현할게요. 매출원가가 25만원이다. 이래 적습니다. 이래 적는 순간에 이 붕괴는
모든 기업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나타나는 붕괴입니다. 물건 파는 게 기업의 목적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붕괴가 자동적으로 무슨 뜻이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삼성전자 또는 대구에 있는 섬유공장, 오늘도 수없이 이 붕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붕괴가 무슨 뜻이냐? 물건 팔았네. 근데 외상이네? 그런데 원가는 총 매출 금액은 45만원인데 원가는 그 중에 25만원 정도 되네. 뭐 이렇게 해석이 바로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다른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계 처리는 참고적으로 그냥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중간에 있는 금방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 7과 거래 8은 기업이 어떤 그 여유 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구매했을 경우의 붕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것이 나가고, 주식 사려면 돈 줘야 되죠, 그죠? 대신에 주식이라고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회계는 단기 매매 증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이 표현을 쓰는 순간 무슨 뜻이냐? 기업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샀다. 뭐 여러분 가정집에서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뭐 투자 목적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뭐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오늘 주식 구입했다, 주식을 샀다. 그래 됐을 때 회계학적 붕괴로 표현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현금, 뭐 이래 적는다는 뜻입니다. 또 기업이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 아까 발생한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 외상매입금을 40만 원을 갚았다. 그럼 이걸 붕괴로 표현하면 왜 됩니까? 현금으로 갚다. 그가 힌트네요. 대변에 적어야 됩니다. 현금을. 왜? 현금으로 갚다는 뜻의 의미는 현금이 감소한다. 현금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적에 들어가면 자산이 감소하면 어느 쪽에 적죠? 대변에 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금이 40만. 대신에 부채도 이제 없어졌죠. 부채의 감소는 어느 쪽입니까? 차변이죠. 부채는 자산의 반대가 증가잖아요. 그죠? 부채는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뭐라고 적어요? 외상매입대금, 우리 이름이 외상매입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외상매입금. 그러면 빚 갚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취직한 회사에 오늘 날짜로 이런 붕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기업이 진 빚, 즉 거래처의 진 빚을 갚은 날입니다. 즉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 이번에는 앞에 거래하고도 반대네요. 그죠? 왜 반대입니까?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잖아요. 또 외상으로 또 물건을 갖고 왔네요. 또 외상 매입금이 그렇습니다. 뭐 오늘 또 빚이 졌다가 내일 또 갚아줘야 되고, 또 뭐 돈이 없으면 또 외상으로 갖고 오고, 그러다 보니 비일비재하게 이런 붕괴가 나옵니다. 자, 상품 27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의 어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당연히 상품은 들어오죠. 그죠? 상품이란 자산은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런데 또 빚으로 들어온 거죠. 외상 매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부채 증가인 즉 외상 매입금을 적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23일날 내가 외상 준 것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외상 매입도 하지만 내가 외상 매출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상 매출금 45만원을 현금으로 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네. 그죠? 드디어 이제 현금화 된 거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 45만원. 대신에 외상 매출금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 자산 계정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사라져야 됩니다. 이 외상 매출금 자산 계정을 사라지게 한다, 감소시킨다, 없앤다. 어느 쪽에 적어야 됩니까?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자산은 대변에 적을수록 적는 순간에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적으면 증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적으면 이 외상 매출금은 감소죠. 그럼 외상 매출금만 딱 놓고 봤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적힌 경우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적힌 경우의 차이가 뭐냐? 질문을 던지면 답은 뭡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이 차변에 적힌 경우는 내가 외상 준 거고, 만약에 외상 매출금 계정이 대변 쪽에 적히면 외상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순서가 왜 됩니까? 차변에 먼저 나왔다가 대변을 통해서 사라져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산은 차변에서 시작해서 대변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 주는 날이네요. 그죠?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급여라는 비용. 급여 계정은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 계정이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집에 생활비라고 큰 비용 계정이 있죠. 크게 보면 생활비가 비용 계정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육비니, 교통비니, 또는 여러 가지 뭐 많잖아. 문화생활비라든지 동일합니다. 기업의 계정 과목 중에 가장 다양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비용 계정입니다. 자, 급여는 종업원들에게 주는 월급이죠. 일종의 월급, 샐러리.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계정은 발생하면 차변에 적습니다. 손익계산서 구조 앞에서 설명드릴 때 비용은 차변, 수익 계정들은 대변에 이렇게 금액을 맞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변에는 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비용은 다 대부분 여러분 집에 교통비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동적으로 돈 나갔겠죠. 뭐 지하철이든 버스비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생활비. 그럼 당연히 돈 나갔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비용 계정 분계 법칙은 차변에 해당되는 비용 이름을 적고 대변은 일반적으로 현금이 적힙니다. 자, 급여 1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걸 분계로 표현하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이 됩니다. 자, 12월 28일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현금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여러분 집에 예를 든다면 보통 예금입니다. 근데 기업은 보통 예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수시로 이렇게 입출금을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제를 가능한 그런 어떤 개설 계좌, 저 회사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이 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에 맡긴 거죠. 그럼 일단 대변에 현금을 적습니다. 돈이 이제 없는 거죠. 은행에 맡겼으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대신 뭐라고 적느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 계정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 분계의 의미는 돈을 은행에 맡겨서 지금 예금화 시켜놨다. 그런 뜻이 된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계는 뭔가요? 은행 빚을 갚는 날이네요. 그죠? 자, 총 차입금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중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다는 아니고 원금 15만원과 이자 5천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회계거래입니까? 당연히 회계거래죠. 현금이 위에다 오고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영향을 받죠. 원금, 이제 은행비 일부를 갚았잖아요. 그럼 비용도 하나 나옵니다. 이자 비용. 내가 남에게 돈 쓰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러면 등장인물이 현금, 차입금, 이자 비용 3명이 등장한다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연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 잡아볼게요. 현금은 나가잖아요. 왜? 상환이라고 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현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현금을 주는 거고 현금을 쓰는 거고 현금이 지출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왜 대변에 적어요? 이 질문. 현금이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우리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그 계정이 성격이 감소면 현금 입장에서 이제 지출 상환이 되겠죠. 그죠? 대변에 적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등장합니다. 은행 빚 갚았으니까. 그 계정 이름은 뭐가 됩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이 생기는 겁니까? 갚았습니까? 즉 부채가 감소한 거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인데 감소, 즉 빚을 갚은 거니까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적어야 되죠. 빚 갚았으니까 당연히 줄여야 되죠. 원래 있는 빚을. 그 다음에 차변 쪽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습니다. 30만원을 적으면 안 되고 15만원, 즉 반만 갚은 거죠. 대신에 또 이자도 나갔습니다. 이자라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죠. 그래서 비용은 어디 적습니까? 어떤 비용이든 급여 아까 차변에 적었잖아요. 급여든 이자 비용이든 무슨 정기수도비든 뭐 아니면 무슨 세금이든 모든 비용 계정은 차변에 적습니다. 발생하면.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고 적고 계정명을 차변에 적어요. 자, 정리할게요. 대변부터 현금 썼어요. 15만 5천원. 왜 썼습니까? 원인. 결과가 현금이 나간 거고 대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원인. 빚 갚았네요. 어떻게 알아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말이 차변에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이자 비용이네요. 왜?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기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배운 게 분계의 법칙입니다. 그럼 정기는 뭐냐? 분계는 계정이 양쪽에 2개씩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현금만 놓고 보면 제가 이 질문을 생뚱맞게 드려보게. 이때까지 이 기업의 총 현금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을까요?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계를 갖고. 그럼 분계를 갖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 계정별로. 그걸 우리는 정기라 그럽니다. 정기.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란 말부터 이렇게 모든 계정, 여기서 모든 계정은 뭘 말하죠? 현금, 외상매출금, 급여, 뭐 그 다음에 차입금, 자본금, 이때까지 분계에 등장했던 모든 계정, 그 모든 계정을 보기 좋게 계정별로 정리한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 분계에서 등장했던 계정들을 한번 먼저 볼까요? 현금이 가장 많이 등장했죠. 그 계정들을 보니까, 그죠? 뭐 3월 1일, 3월 3일, 3월 4일, 뭐 전부 다 이 현금 밑에 적요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일자는 뭐냐? 현금이 거래된 날짜입니다. 적요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3월 1일, 주주의 출자. 그러면 현금이 줄었겠네요.
그리고 분면은 뭐냐? 이 분계장 몇 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1페이지 이런 뜻입니다. 3월 3일 비품의 구입, 이번에는 현금이 나간 거래네, 그죠? 또 분면 그런 식입니다. 자, 금방 봤던 전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전기라는 것은 분계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분계에 나오는 계정을 각 계정별로, 여기서 각 계정이란 것은 현금이 얼마가 차변에 적혔고 몇 번의 대변에 적혔고, 그럼 두 개의 차이는 잔액이 됐죠. 차변에 적힌 현금은 플러스, 대변에 적힌 현금은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두 개 차변에서 대변 빼면 잔액,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계정별로 정리해 놓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먼저 12월 1일 날짜 분계를 먼저 볼게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라 하면은 당연히 자본 출자 분계죠. 이미 배웠잖아요. 그리고 차변의 현금이 나오죠. 그죠? 분계. 그러면 이 현금 전기표, 즉 현금 전기장의 차변 왼쪽에 12월 1일 자본금 100만원 이래 적어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이라는 이 계정이 12월 1일 날짜에 왼쪽에 나왔다. 그리고 이유는 자본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100만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자본금은 따로 정리해줘. 이름이 다르니까. 자본금이라고 적고, 이번에 자본금은 어느 쪽에 나왔죠? 분계에서 대변에 나왔죠. 그럼 오른편에 12월 1일 이 자본금이 어떤 형태입니까? 현금 형태였죠.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적고 100만원. 그러면 12월 1일 날짜에 자본금이 생겼다. 자본 출자가 이루어졌다. 현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 또 분계를 또 전개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이번 분계는 12월 1일 날짜 보증금 임차로 현금 분계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전기가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현금은 이미 했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부터 할게요. 앞에 슬라이드에 보면은 자본금으로 현금 1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금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대변. 그러면 여러분이 현금이란 T계정 슬라이드를 보면은 제가 보기 좋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구분을 지어 놨죠. 그죠? 위에는 현금이라고 적고 계정명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왼편, 오른편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표를 T계정, T자다. 뭐 영어의 T. 그래서 왼편에 보면 먼저 자본금으로 100만원 들어왔는데 12월 1일 날짜 그 100만원 중 일부가 보증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한눈에 보여준다는 거죠. 59만원. 이번에 보증금과 임차로 T계정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 보증금 임차로 계정이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럼 임차라고 적어요.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차변이에요. 그럼 왼편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 T계정에서 왼편, 이 슬라이드에서 날짜 적어야 돼요. 12월 1일. 그리고 임차로 뭐로 나갔어요? 현금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럼 오른편에 있는 걸 그대로 적으면 돼요. 현금 9만원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임차료가 12월 1일 날 발생했는데 돈 9만원이 나갔다. 한눈에 보여준다는 거죠. 보증금도 같은 게입니다. 처음 나왔죠.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증금 적고 위에, 그 다음에 T 모양 만들고 중간에 선을 하나 꺾고 날짜 적죠. 12월 1일. 그 다음에 보증금이 뭐로 나갔죠? 대변적으로 현금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12월 1일 현금 50만원 이래 적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T계정 만드는 원리. 분계를 먼저 합니다. 차변의 보증금, 임차료, 대변의 현금. 그리고 각각의 계정별로 따로 정리를 하는 게 전기입니다. 그럼 보증금, 정리는 위에 하죠. 계정명을 먼저 적습니다. 보증금. 그리고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뭐가 잡죠? 분계 갖고 잡습니다. 새로 잡는 게 아니에요. 분계만 제대로 해놓으면 쉬워요. 분계에서 차변에 나오죠. 보증금이. 그럼 보증금 전기에서도 왼쪽에 적으면 돼요. 어에 적지요? 날짜를 적습니다. 12월 1일. 그리고 오른편의 것을 적어버리면 됩니다. 보증금이란 건 이미 알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나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2월 1일 옆에 현금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적어주면 마무리가 되죠. 그죠? 이번에는 비품, 소모품비, 현금을 한번 전개해 볼까요? 12월 3일 분계에 나오는 이 내용을 만약에 전기를 한다면 먼저 현금부터 해볼게요. 현금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적게 되죠. 그런데 T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현금을 가장 먼저 만들었잖아요. 위치만 잡아서 거기 적으면 주면 되죠. 이번에도 현금이 대변에 나왔네요. 앞에하고 똑같이. 그리고 금액은 20만원. 이유가 뭐예요? 비품, 소모품비 썼네요. 그래서 뭐라고 적느냐?
현금 T 계정에 12월 3일이라고 적고 날짜 비품 외라고 적으면 돼요. 계정이 여러 개니까.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20만원. 이래 적으면 정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이 기업의 현재 현금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생뚱맞은 질문이 아니죠. 그죠? T 계정을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T 계정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현금만 넣고 왼편과 오른편에 나왔던 경우를 적는다 그랬죠. 근데 현금이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럼 현금의 12월 1일 날짜 자본금은 뭐예요? 두론 현금 100만원이죠. 그럼 반대로 오른편은 뭡니까? 쓴 현금이잖아요. 분기 오른편에 나오는 현금은 지출하는 현금이죠. 그럼 100만원 들어서 59만원, 20만원 썼으니까 총 79만원 썼네요. 남아있는 돈은 당연히 21만원이죠. 그게 계산이 바로 된다는 거죠. 이런 막강한 어떤 계산, 어떤 능력 또는 한눈에 어떤 기업의 복잡한 모든 경제적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 회계가 바로 기업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겁니다. 이 방식보다 더 간편하고 더 대단한 방식이 있다면 언젠가는 회계가 사라지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모품비 한번 볼까요? 소모품비 왜 적습니까? 처음 나왔죠. 그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자, 제가 만들었다 칠게요. 소모품비. 그 다음에 중간에 선을 꺼야 되죠. 구분하기 위해서 왼편 오른편. 날짜는 언제예요? 12월 3일. 그리고 이 소모품비 뭐로 나갔어요? 현금. 그럼 현금이라고 적고 금액은 5만원. 자, 비품 처음 나왔죠. 비품 적어요. 분기에서 차변에 나왔어요? 대변에 나왔어요? 차변에 나왔죠. 날짜 적어요. 12월 3일. 어떻게 비품이 생겼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현금 15만원. 이래 적는다는 뜻입니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것도 같은 개념이네요. 그죠? 이걸 전기를 해볼게요. 상품 처음 나왔죠. 그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상품 T 계정.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나왔죠? 차변에. 그러면 차변에 상품 나온 것을 이제 적기 위해서는 왼편에 적으면 되겠죠. 그죠? 날짜 12월 5일. 그런데 이유를 적어야 되죠. 그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상품 외상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적고 40만원. 그럼 이 상품은 외상으로 산 상품이다. 벌써 정리가 된 거죠. 자, 외상 매입금 T 계정 왜 만들죠? 처음 나왔으니까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만들었습니다. T 계정 만들었다 치고 어디 적어야 돼요? T 계정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분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분기에 오른편에 있죠. 그럼 오른편에 적어요. 12월 5일. 그리고 이 외상 매입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상품 살 때 생긴 거죠. 그래서 상품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40만원. 자, 여기서 하나 돌발 퀴즈. 전기의 내용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분계가 되죠. 왜? 상품 T 계정의 왼편에 40만원, 외상 매입금 T 계정 오른편에 40만원. 요걸 그대로 거꾸로 가면 뭡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분계가 되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분계한 내용을 계정별로 옮기는 게 전기고 전기한 내용을 합쳐버리면 분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가 돼야 됩니다. 즉 전기를 통해서 분계가 유추돼야 되고 분계를 통해서 전기가 될 수 있어야 회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어려움과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복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현금만 놓고 보면은 현금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니까 현금이 분기에서 총 4번이 등장했습니다. 자본금으로 현금이 들어왔고 은행이 빚이 졌지만 은행에서 돈 빌려가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 받아서 들어왔고 매출을 바로 현금을 해서 들어왔고 이렇게 총 205만원 현금이 들어온 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정기한 내용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리고 현금은 어디 썼어요? 오른편 보면 나오죠. 현금 T 계정의 오른편은 바로 현금의 지출 내역이 되는 거죠.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12월 1일날 보증금으로 일부 맡겨놨고 비품 외 사는데 20만원 썼고 단기 매매 점검 투자하는데 20만원 썼고 외상 매입금 갚는데 40만원 썼고 급여 주는데 12만 5천원 썼고 당좌 예금으로 35만원 맡겼고 차입금 갚는데 15만 5천원 즉 192만원을 썼네요. 그럼 잔액은 얼마입니까? 총 왼편에 현금이 205만원 있었는데 오른편 대변 쪽에 현금 지출이 192만원이니까 잔액은 금고 문을 열지 않더라도 13만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금 T 계정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이 기업의 현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에 썼고 잔액이 얼마인지 벌써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걸 말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냥 계속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하든 현금 T 계정, 즉 정기표를 보는 순간에 한 달, 1년 또는 몇 년치 이 현금의 인풋과 아웃풋을 이해하고 잔액이 왜 이래 됐는지 한 번에 설명,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회계의
바로 능력이고 회계를 배워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설명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회계만 아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취직하든 삼성이든 대구의 중소기업이든 또는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하든 현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야지 영업 또는 경영 또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현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에 썼는지 잔액이 얼마인지가 매번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회계는 모든 경영의 출발이고 끝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외상 매출금도 이래 보니까 첫 번째 외상 매출금, 즉 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상 매출금이 자산 계정인지 부채 계정인지 자본 계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외상 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죠. 내가 받을 권리형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현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산 계정의 처음 시작은 뭡니까? 차변이죠. 처음 외상 매출금, 즉 받을 권리가 생긴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매출이죠. 당연히 이유는 매출을 했는데 외상으로 했네요. 45만원. 그리고 이 중에 일부를 받았네요. 외상 매출금이 오른편에 적히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 감소. 외상 매출금의 감소는 돈으로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23일에 보니까 현금이라고 적히고 얼마 받았어요? 45만원 다 받았네요. 받을 거. 그래서 잔액이 얼마입니까? 0.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외상 매입금, 부채의 T계정 정리해 볼까요? 외상 매입금은 어떤 계정입니까? 소속이 금방 말씀드렸죠. 부채 계정입니다. 부채 계정의 시작은 어느 쪽이죠? 오른쪽, 즉 대변 쪽에 시작합니다. 왜? 재무상태표 보시면 왼편이 자산이고,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서 시작하고 대변으로 끝나고, 부채는 자본하고 똑같이 오른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편에 이제 보통 시작합니다. 자, 외상 매입금의 시작은 뭐죠? 상품을 사오니까 외상으로. 그래서 생긴 거죠. 12월 5일 날짜 상품 40만원을 외상으로 사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18일 또 사왔네요. 외상으로. 한번 샀다고 장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 팔았으면 또 사가 와야 되니까. 27만 5천 원. 그래서 이 기업이 한 달 내도록 외상으로 사온 상품의 규모는 얼마죠? 정답은 67만 5천 원입니다. 즉 외상 매입금은 대변 금액이 바로 이렇게 상품을 사면서 진빚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왼쪽 편 차변은 뭘 나타내죠? 갚은 거죠. 이 중에 외상 매입금은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거래처에 돈을 안 갚고는 외상을 또 안 주겠죠. 그래서 12월 15일 날 일부를 갚았습니다. 현금으로 40만원. 자, 그래서 외상 2번 지고 1번은 갚았네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또 총 외상 매입금 금액은 67만 5천원이네요. 그런데 갚은 돈이 40만원이니까 잔액 앞으로 갚아야 될 돈 얼마지요? 27만 5천원이 정답입니다. 단기 차입금 역시 부채 계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편 대변 쪽이 시작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단기 차입 얼마 했습니까? 30만원. 그런데 이 중에 얼마 갚았습니까? 12월 31일날 말일에 15만원. 그래서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5만원이죠. 그래서 대변 쪽에 잔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매출원가 또 한번 T계정 만들어 볼까요? 이 매출은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은 어느 쪽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손익계산서 구조 아까 봤을 때 수익은 오른편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T계정에서 매출의 증가, 즉 처음 매출은 바로 오른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출의 차변 계정은 없습니다. 매출했다가 이게 없던 걸로, 즉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는 이 왼편 차변 쪽에 금액이 적힐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매출하면 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T계정에서 오른편 대변 쪽에만 금액이 쭉 적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이 언제 있었어요? 대변에 보니까 오른편에 12월 10일날 형태는 외상 매출이네요. 금액은 45만원. 두 번째 매출은 언제 했어요? 12월 28일. 그럼 뭘로 했습니까? 이번에는 깔끔하게 현금이네요. 30만원. 그래서 이 기업의 올해 총 매출, 12월 한 달 총 매출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75만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T계정만 보면. 이 모든 T계정의 내용은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높아지면서 물어봅니다. 분기에서 갖고 온 거죠. 그럼 분기에서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날짜로 찾으면 되죠. 먼저 12월 10일 분기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12월 10일. 오른편 대변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매출의 형태가 뭡니까? 왼편 보면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편에 일단 적고 전기장에서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그 원인, 외상 매출금을 적는 거죠. 자, 그렇게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라 그랬죠. 매출안의 비용, 즉 매출안에서 내 본전이 바로 매출원가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자, 매출이 2번이면 매출원가도 2번 나와야 되겠죠. 그죠? 본전 계산 2번 했단 말이죠. 날짜도 동일하겠죠. 12월 10일, 12월 28일. 그리고 당연히 매출원가는 차변에 나오고 대변은 뭡니까? 이만큼 상품이 없어졌죠. 그죠? 소비자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12월 10일 상품, 12월 28일 상품 이렇게 대변에 적혀 있을 겁니다. 분계. 그래서 차변에 적힌 매출원가를 매출원가만 갖고 정리하면 바로 거의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출원가가 차변에 2번 나왔다는 거죠. 12월달 한 달 동안. 그래서 12월 10일, 12월 28일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금액으로는 한 번은 25만원이 본전이고 한 번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는 얼마입니까? 45만원. 그리고 총액도 역시 45만원이죠. 그죠?